자, 오늘도 밀당배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어김없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갖다 꽉꽉 눌러 담았어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 자, 오늘은 고정시켜줄 가이드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분이죠. 밀당백 최다 출연 군사 전문가 남부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맞아요. 네, 반갑습니다. 최다 출연해서 단독 출연으로 가고 싶은 남보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간의 이야기를 의자 밑에 있다가 테이블 밑에 있다가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예. 한두 번이 나와서. 예. 네.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검열을 남부랑 교수님이 한다는 얘기까지도 있을 줄.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좋은 또 내용 기대해 보면서 그 전에 우선 밀리터리 마니아부터 저희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요 세계 평화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항해사이자 현재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는 김민찬이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장비를 수집하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전쟁 유엔군 장비를 주로 수집하는 마니아입니다. 군복만 따지면은 한 12개국 정도 패치나 이런 그 자잘한 액세서리까지 포함을 한다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그리스, 터키, 태국, 필리핀, 남아공, 네덜란드, 그리고 하나가 콜롬비아. 이렇게 16개국. 추산한 건 한 6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엔군에 참전하더라도 전투부대로 참전한 그 참전국들에 대한 예우가 조금 더 높나요? 어때요? 그래서 한층 높죠. 한층 높죠? 네, 우리가 아무래도 그것을 예우하는 것을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참전자는 다 참전자지만 네. 무공수훈자와 네. 일반적인 참전자의 엄연한 구분이 있듯이 네. 전투부대 파병국가와 물자지원국과 의료지원국, 그다음에 참전 의사를 밝혔지만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 참전을 못한 나라도 우리가 감사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가장 먼저 수집하게 된 게 이제 미군 장비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일 접근성도 좋고 사실은 유엔군 전체 구성 중에 이제 가장 많은 병력수를 차지하기도 했기 때문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장진호 전투라고 50년도 11월 이제 북진 이후에 그 중공군이 참전하게 돼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전투 당시에 이제 모습을 재현을 한 마네킹입니다. 이 해당 군복은 정식 명칭은 오버코트 위드 파일 라이너라고 불리고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흔히 M47 파카 혹은 이제 장진호 파카라고 많이 불리는 옷입니다. 미 해병대만의 굉장히 독특한 군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주머니는 이제 M2 응급용 키트입니다. 키트 이제 내부를 보시게 되면은 당시 이제 정글전 상황에 맞게 이제 붕대 그리고 이제 모기약, 정수제, 무좀약, 요오드, 말라리아 약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고요. 제29여단 글로세스터 연대 1대대의 이제 대원의 모습을 이제 재현한 것이고요. 글로세스터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51년 4월에 있었던 임진강 설마리 전투에서 이제 활약이 가장 유명합니다.
중공군의 맹공에도 불구하고 그 대대가 이제 포위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이제 유엔군들의 어떤 이제 퇴각 시간을 벌기 위해서 상당히 분전을 한 전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개의 중대를 제외한 이제 전원이 포로로 잡히는 그런 결과로 끝나게 됐지만은 귀중한 이제 유엔군의 이제 퇴각 시간과 이제 재정비할 시간을 벌어준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패턴 1947이라는 그 배틀드레스 유니폼이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되었던 이제 패턴 37, 패턴 40 유니폼의 이제 후계로 이제 만들어진 유니폼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본토에서 출발할 당시에는 이 보시는 유니폼을 착용한 모습을 이제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대 관련해서 좋아하는 게 이제 이 베레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도 모표가 있지만은 베레모 후방에도 이렇게 모표가 달려 있습니다. 앞뒤로 있네요. 앞뒤로 있는 거 처음 봐요? 그러게요. 예. 1801년에 있었던 그 알렉산드리아 전투의 그 공운 때문에 그 공로로 인해서 전면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후면에도 모표를 착용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개인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패턴 1944라고 불리우는 장비고요. 극동 지역 식민지 주둔군 또는 이제 열대지방을 위해서 처음에 이제 개발이 된 군장입니다. 이제 개인 장비가 당시에 이제 영국군의 어떤 이제 보편적인 군장 중 하나였는데 패턴 44 같은 경우는 더 이제 미국식 영향을 받은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통의 폐용 방식 같은 경우 이런 이제 후크를 이용해서 결속하는 전형적인 미국식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식의 영향을 받아서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 수통에 이런 이제 컵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였고요. 반합이 수통에 반합이 같이 있는 그러네요. 건가? 아이디어다, 저것도. 보시는 이 뚜껑 같은 경우는 이 소음 때문에 작전상 좀 이슈가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후에는 이 뚜껑도 이제 플라스틱 뚜껑으로 교체가 돼서 이제 기도 비닉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제 더 발전이 됩니다. 원래 저게 같이 있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수통만 갖고 있는 거죠. 아, 우리는 반합이 별도로 있잖아요. 맞아요. 저것이 원래 저렇게 한 세트예요. 아, 원래요? 네, 2차 세계대전 거를 그대로 우리가 갖고 쓴 거죠. 저희 이제 외할머니 댁이 파주 임진강 쪽인데 이제 글로스터셔 연대 그 전적비가 하나 있습니다. 저기서 근무했습니다. 중대장 때.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우리 중대가 저 전적비를 관리했어요. 아, 그래요. 그대로네. 와. 어르신들이 이제 영국군 묘지라고 불렀던 곳인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자주 가보기도 했고 그 활약상은 이제 예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영국군을 더 좋아합니다. 호주군 같은 경우는 이제 50년 9월에 이제 부산에 도착을 해서 평양 전투 당시 지원 부대로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캐나다군 그리고 뉴질랜드군 그리고 이 호주군 이 세 부대가 가평 전투 당시에 이제 중공군의 공세를 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막아낸 부대로 유명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참전 용사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의 이제 마을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 마을 이름이 이제 가평 이제 마을이라고 지금도 이제 호주에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가평이에요. 있는 경기도 가평의 네. 가평? 나 우리나라인 줄 알았어. 장비에 대한 것을 좀 이제 살펴볼 텐데요. 가장 이제 눈에 띄는 이 모자 이제 슬루치엣이라고 불리우는 이 모자입니다. 사실은 이 모자 자체는 그 호주군만의 어떤 전유물은 아니고요. 호주군이 좀 특이하게 폐용하는 방식 때문에 유명해진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쪽 챙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말아 올려서 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아 올린 챙 쪽에는 라이징 선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호주군의 상징 모표를 부착을 하였고요. 호주군 같은 경우는 배틀드레스의 도입이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이제 본국에서 생산을 했었고 어느 정도 이제 보이긴 하지만 이제 정식적으로 군에 도입을 하기 시작한 거는 51년이 지나서야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 전에는 1차 세계대전 때 사용된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계승해서 사용한 서비스 드레스 형태의 전투복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패턴 37 연방군들이 이제 폭넓게 사용하던 2차 세계대전 당시 때부터 폭넓게 사용하던 이제 개인 장구류를 착용을 하고 있고요.
소총용 대검 같은 경우도 호주군은 구형인 넘버1 마크3 소총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구형 소총에 걸맞는 그 긴 형태의 대검을 사용하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 때와 변함이 없는 대검을 사용을 하였고요. 영연방 국가 같은 경우 군장을 볼 때 특이할 점이 있는데 화살표 모양의 스탬프가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브로드 에로우라고 불리우는 그 스탬프인데요. 스탬프를 기점으로 양쪽에 이제 어떤 문자의 스탬프가 찍혔는지에 따라서 어디서 생산됐고 어디서 사용되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뭐가 들어있어요? 저 화살표라는 것이 그 영연방 예하의 그 공통된 화살표이기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일련 번호 중에 어딘가에 향해 있으면 그것이 생산 지역이라든가 어디서? 아니면 용도를 용도. 확인할 수 있는 생산에 참고하는 지침이죠. 아. 이 해당 서류는 이제 저희 친할아버지가 육군사관학교 8기 출신이시고 한국전쟁을 참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영향 때문에 제가 더 이쪽에 관심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들은 그냥 단편적인 아주 짤막한 이야기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육군본부 병전민원과에 제가 직접 민원을 넣어서 저희 할아버지 그 신상 기록을 토대로 회신받은 서류입니다. 뭐 임관 혹은 승진 아니면 뭐 병원 입원과 관련된 뭐 기록들 이런 것들이 주로 있었고요. 아버지한테 제가 들었던 것 중 하나는 그 창동 미아리 전선 개전 초에 부상을 입으셨다고 당시 2사단 소속 장교로 이제 지원부대로 올라왔다라고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당 서류를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그 병원에 입원을 한 기록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군 같은 경우는 1950년 11월에 한국에 도착을 하였고요. 유명한 전투로는 일단 1952년 10월 31일부터 있었던 폭차필 전투를 들 수가 있고 폭차필 전투가 뭡니까? 이 폭차필 전투는 연천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근데 주로 누가 들어갔냐면 태국, 에티오피아, 미군, 한국군처럼 전투력이 보장된 부대만 들어갔어요. 좀 잘 싸우는 싸우는 나라가 들어갔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폭차힐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고 거기서 끝까지 싸웠던 거죠. 이 부대들은. 굉장히 용맹한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 작은 호랑이라는 이제 별명을 얻었고요. 일단 장비를 좀 살펴볼 건데 가장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헬멧입니다. 헬멧은 이제 M26 아드리안 헬멧이라고 태국산 자체는 아니고요. 프랑스군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했던 헬멧인데 헬멧에 이런 그 태국군의 그 모장을 부착해서 사용한 그 사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도착할 당시에는 이 헬멧을 사용을 했지만은 미군 부대에 이제 소속되고 이제 보급을 받아서 미제 M1 헬멧으로 교체되게 됩니다. 해당 전체 착장 같은 경우는 태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출발할 당시의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꾸며본 것이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제 폭넓게 사용되었던 셔츠인데 태국군 또한 이 셔츠를 착용한 그 사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송식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중무장한 상태가 아니라 경무장한 상태로 승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카트리지 벨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국방색이죠. 국방색 컬러가 적용된 장비를 착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다면은 전원 이 미제 M1936 뮤젯백을 다음과 같이 회용을 하고 그 한국으로 가는 배에 승선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서모는 에티오피아군이 사용했던 이제 M45 피스 헬멧 방서모라고 하는데요.
에티오피아. 방서모. 에티오피아 방서모를 제가 모으기로 결심을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에티오피아군 기념관이 제가 방문을 했었을 때 마네킹이 이 해당 방서모를 착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수집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그때 이제 처음 했었고요. 해당 헬멧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의 좀 그 아픈 역사가 좀 담겨 있는 그런 헬멧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아픈 역사와 좀 닮아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제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았던 이제 에티오피아는 주변국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고 수도가 함락되고 망명정부가 되었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에티오피아군도 M30 철모라고 하는 독일군의 슈타렐름과 굉장히 유사한 철모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탈리아군과의 전투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망실이 되고 이탈리아에게 이제 수도를 뺏기고 나서 그 남아있던 헬멧들도 노획이 되거나 혹은 폐기 처분되는 그런 신세를 겪게 되었습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하일레 살레시의 황제가 다시 복권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재무장을 위해서 미국과 이제 영국으로부터 공여받은 그런 철모들로도 이제 수량이 부족하자 에티오피아군을 재무장시키기 위해서 이 헬멧을 생산하도록 지시를 하였고요. 한국 전쟁 당시 이제 에티오피아 군들도 부산에 이제 도착한 이제 사진들을 통해서도 이 헬멧을 착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헬멧은 일반적인 방서모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방탄 효과나 그런 이제 방어 효과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전투에서는 사용되지 않았고요. 이후에 에티오피아군 같은 경우는 미군의 M1 철모를 보급받고 전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때도 에티오피아는 힘들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죠. 그래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전락을 했지만 우리나라 그날 너무 못 살아가지고 네. 에티오피아, 필리핀은 우리를 그러니까. 불쌍해서 도와준 거예요. 아.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수집을 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전사를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계절이라든지 혹은 이제 기록 사진을 토대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는 이억만리 이 타국까지 와서 일면식도 없는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한 그 부분이 일단 너무 감사했고요. 무엇보다 지금 제가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 모든 이유가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역사에 잊혀진 조각을 수집하는 마니아입니다. 자,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건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세계 평화를 위해 낯선 땅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군의 6.25 전쟁 참전과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평화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씻고 오늘날 눈부신 성장을 이루게 된 대한민국. 과거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냈던 유엔군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평화 수호를 위해 낯선 땅에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남수단,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소말리아 등 세계 곳곳에 평화의 깃발을 휘날리고 있는 대한민국 파병부대.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는 의지, 대한민국 파병부대가 만들어 온 새로운 평화의 역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의 밀전 주제, 대한민국 파병부대입니다. 파병으로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이 나라가 성장을 해서 또 다른 나라를 돕겠다고 그러니까요. 파병을 또 나가게 됐습니다. 네. 아, 대단합니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 파병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닙니까? 맞습니다. 베트남전에 우리의 청룡 부대 그리고 맹호 부대가 갔었죠. 네. 그리고 이어서 91년 걸프 전쟁 이때 간 부대가 의료지원단과 수송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91년에 유엔 가입했거든요. 네. 유엔에 가입을 못한 나라였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나라라는 인정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인정을 받지도 못했는데 엄연한 국가로서 군대를 파병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유엔에 가입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6.25 때 유엔 회원국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죠. 네. 갚아주자. 맞습니다. 그래서 동티모르에 상록수 부대를 보냈는데 이때 공병 부대를 여기에 보냈어요. 소문이 납니다. 왜요? 우리나라가 70년대에 뭐 한 나라입니까? 아, 건설이 뭐 1등 아니었습니까? 고속도로 깔고 그치. 빌딩 맞아요. 세우고 네. 공병대대가 군인 정신 나가갖고 그 나라 재건 도왔는데 어땠겠어요? 맞아요. 기가 막혔군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병부대가 나가서 활약한 것을 보고 여기저기서 코리아 네. 부대 보내줘. 네. 우리의 평화를 도와줘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나간 게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죠. 자이툰. 자이툰 부대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평화유지군 해외 파병의 초보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군한테 자이툰 부대처럼 하라. 왜냐하면 공병이라든지 아니면 경계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이야. 근데 뭘 잘하냐 하면 네. 사람을 너무 잘 대하는 거예요. 오. 누가 가서 붕어빵을 구워줘. 아. 누가 가서 아이들을 태권도를 시켜줘. 교육이나 이런 것부터 놀이문화까지. 그렇죠. 누가 가갖고 관원상제에 가서 고개를 숙여. 그러니까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버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의료부대 보내줘라. 전투부대는 왜 안 보내주냐.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단비부대가 나가죠. 단비부대. 단비부대요. IT에 지진이 났을 때 네. 그 나라에 가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활동했는지 나이팅게일이 살아 돌아온 거 아니냐. 네. 이후에 동명부대, 한빛부대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지금 현재 4개 부대가 나가 있는데 4개 부대요. 동명, 아크, 한빛, 청해가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남수단, 오만, 아덴만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너무나 원하는 게 바로 K-파병부대다. 오. 사실 뭐 이름은 한 번씩은 들어본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저희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해상 평화 유지 앞장서고 있는 청해부대. 청해부대는 어떤 부대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무려 UDT, 해군 특수전단이 나가서 그러니까. 300명이 활동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특수부대 300명이 나가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청해부대라는 명칭도 우리는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해상왕, 장보고 드라마 등이 나오면서 네. 그가 청해진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청해진에서 신라에 와서 노략질을 하는 해적들을 때려부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기상을 이어받지 않은 뜻에서 청해부대로 이름을 지은 것이고. 그래서 청해라는 이름이 된 거군요. 네. 소말리아 해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거기 우리 맞습니다. 국민이 뭐가 왜 있을까 거긴 왜 싶잖아요. 있을까? 네. 그쵸. 우리 배가 500척이 지나다닙니다. 와, 그렇게 많이 지나다니. 물동량이 네. 26%가 글로 지나다니는 거예요. 아. 한국으로 오는. 네. 거기가 때려 막히면 너무나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청해부대가 가 있구나. 우리 국익을 위해서라도 간 것이고. 아, 지금도 가 있는 거잖아요. 네. 1진, 2진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네. 한번 때려 맞춰보세요. 몇 진까지? 와, 모르겠어요. 뭐 그래 2진 3진 그러게,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이 좀 좀 드는데. 45진. 45진이가 있어요? 많이 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와주세요, 와주세요. 계속 한다고. 네. 계속 보내는 거예요.
45지까지 간 데는 인기도 많고 우리가 잘하기도 하고 또 군 차원에서는 여러 사람을 보내야 우리의 능력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참 익숙한 이름입니다. 아덴만 여명작전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2011년 1월 3호 주얼리호라는 상선이 아덴만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잡히죠. 이 해적들이 잡은 이유는 명확해요. 몸값 내놔라. 이 몸값을 요구했는데 우리 기억나세요? 그 이름? 이 선장님의 이름이 석혜균 선장. 석혜균 선장이 일부러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등 기지를 발휘하고 있을 때 UDT가 1차 진입을 시도했는데 실패해요. 실패했죠. 눈치를 챈 거죠. 눈치를 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전투 상황이 눈치를 못 챈 상황에서 하는 기습이 있고 눈치를 채고도 어쩔 수 없는 기습이 있습니다. 와, 완벽한 기술이어야 네. 되겠네요. 눈치를 채고도 어쩔 수 없는 기습으로 두 번째 시도를 해요. 네. 새벽 3시부터 눈치를 보고 있다가 새벽 4시에 들어가갖고 새벽 4시 45분쯤에 진입을 합니다. 네. 들어가서 소말리아 해적들이 모두 자거나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인질들을 구출해냈죠. 물론 그 과정에서 총격이 있었고 끝까지 조타를 놓지 않고 지그재그 운항을 하는 석혜균 선장께서는 5발의 총을 맞고 사경에 놓여 있었죠. 그러나 들어가서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 현장에서 발휘된 경험, 국민을 구해야 되겠다는 죽음을 무릅쓴 각오를 가지고 네. 전원 선원을 무사히 구출해냅니다. 불과 5시간인데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21명의 선원을 무장한 13명으로부터 구해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8명의 해적을 사살을 했고 5명을 생포를 했거든요. 생포를 했군요. 완전 작전을 했다. 그러네. 아군의 손실이 없네요. 네. 아, 대단하다. 자, 아덴만 여명 작전은 성공적이었지만 그 후 이 소말리아 해적들의 한국에 대한 보복이 더 심해졌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우리를 더 경록해 했습니다. 이후에는 좀 어떻게 됐습니까? 이놈들도 보통 놈들은 아닌 거죠. 그쵸. 야, 못 배운 놈들이지. 그러니까 저거 하는 거야. 보통 놈들이 아닐 때는 더 독한 맛을 보여주면 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3달 있다가 또 공격했어요. 또요? 우리 한진 텐지노가 소말리아 해안을 지나가고 있는데 또 피랍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젠 알잖아요. 네.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연합작전으로 대응했는데 네. 누가 나갔냐면 미국의 이지스함. 오. 그다음에 터키가 대형 호위함을 끌고 온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우리나라. 겁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오. 지금 말씀해 주셨다 아까 이지스함 얘기였고 네. 터키 호위함 있고 네. 저 최영함 요게 있으면 네. 이 소말리아라는 나라 자체가 그럼요.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나라 자체가 진짜 완전히 그러니까요. 끝장날 수도 있어요. 해안포 갖다가 쏴버리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 해외 파병을 만약에 안 했었더라면 못 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른 나라도 왜 돕겠어요? 맞아요. 파병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난 궁금한 게 이 네. 소말리아는 뭐 해적을 키웁니까? 왜 여기 이렇게 해적이 많아요? 이 나라는? 맞아요. 해적 학원 있어가지고 원피스로 교재 삼는 거 아니냐. 아, 그래서 궁금해요? 궁금해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밀당백의 1타 강사, 밀타 강사. 네, 우리 남부랑 교수님의 코너 속의 코너. 추가로 궁금한 질문을 핵심만 콕콕 짚어서 알려주는 밀당백 더하기 1입니다. 밀당백에서 마련한 야심찬 기획 왜 101. 오늘은 왜 소말리아에 해적이 많은가를 가지고 여러분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1990년대에 지금 궁금해. 냉전이 해체가 되잖아요. 냉전의 치대죠. 냉전 기간 동안에 소말리아는 오랫동안 군부 독재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91년에 사이드 바레의 군부 독재가 붕괴를 하죠. 그러나 군부 독재가 붕괴를 하면 그 안에 시스템도 같이 붕괴되는 겁니다. 네. 무정부 상태로 돌입하고 말아요. 나라가요. 네, 나라가 도시, 지방 할 것 없이 이 소말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해안을 가지고 있죠.
네. 이 해안에 대한 통제도 느슨해집니다. 입대를 틈타서 주변국, 예멘, 케냐의 어부들이 불법 조획을 하러 오는 거예요. 옹치오는구나. 훔치러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가 시스템은 무너졌더라도 어부의 삶은 이어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소말리아 어부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자경대를 조직을 합니다. 내 바다를 내가 지키자. 바다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게 불법 어획량이 제일 많을 때는 30만 톤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완전히 상대를 쫓아내려면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는 불리합니다. 그래. 그래서 RPG-7 그리고 기관총을 들고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자유해안 수비대라고 그랬어요. 자유해안 수비대. 네. 붕괴된 이후에도 소말리아 내에 권력자들이 있겠죠. 야, 이거를 내가 어떻게 좀 하면은 바다를 내가 장악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후원을 해줘요. 격려하고 독려합니다. 잘한다. 네. 그래서 이것이 점점 커지죠. 그리고 이들이 그 일대에서 활동을 할 때 버는 돈이 어부로 활동할 때 얻는 돈보다 많은 거예요. 원래 쌀밥 먹어본 사람은 이제 보리밥 슬슬 못 먹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걸 하려고 그래요. 그럼 RPG-7 있고 엔진 있는 배 있고 기관총 있으면 그걸로 당장 뭐 하겠어요? 해적을 한 거. 그렇죠. 그 주변을 다니는 상선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인근 해역까지 나가서 오히려 역으로 남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네. 돈 내놔라, 몸값.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평화로운 어부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무장을 하고 해적이 됐어요. 거기에 합당한 돈을 벌지 못하면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싶진 않겠죠. 네. 원래 해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네. 돈이 많이 돼야 이 짓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처음에는 몸값이 낮았으나 우리가 그래도 어부 출신 아니야 이렇게까지. 그래, 우리는 해적이 아니야라는 걸 자기네들은. 그런데 해보니까 돈이 되네? 돈이 되네. 300만 달러까지 몸값을 올려버립니다. 300만 달러요? 네, 건당 300만 달러.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선을 억류했어요. 네. 거기에 있는 게 300만 달러만 가겠습니까? 기꺼이 내는 거예요. 바로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항행의 자유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두고 볼 수 없거든요. 해적질을 하고 협박을 하고 무슨 피해가 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제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좌시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혹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 강대국이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요? 진짜요? 0건이었는데 2024년에 8건까지 올라가요. 아, 진짜요? 네. 왜 그런 겁니까? 예멘, 홍해, 후티 반군. 후티 반군이 홍해 지역을 지나다니는 상선 군함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고 포격을 하잖아요. 거기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못 피하지. 그렇죠. 네. 야포를 개조해서 멀리 쏘면 그게 40km까지부터 가거든요. 네. 이제는 그 활동 장소를 후티 반군이 있는 곳으로 옮긴 거예요. 거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8건까지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청해부대가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군사적인 노력 외에 우리가 소말리아 정부나 아니면 예멘 정부 이러한 국가 대 국가의 외교적인 노력도 해야 될 계속해야 맞습니다. 이것이 근절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소개할 부대는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덥다.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 부대입니다. 여기가 유명하잖아요. 이게 어떤 부대입니까? 아크 부대죠. 네. 저 유명 사진 있잖아요. 예. 그 당시 현역으로 있던 덱스의 모습입니다. 이 부대가 뭐냐 하면 아랍에미리트 군사훈련 협력단이에요. 아, 군사훈련 협력단. 근데 이제 아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아랍에미리트 코리아, 아크. 그 다음에 평화의 방주가 되겠다, 아크. 근데 아랍어로는
형제라는 뜻이에요. 형제구나. 형제 부대. 이름을 너무 잘 졌도 너무 잘 졌는데요. 훌륭한 이름이에요. 네. 딱 맞아요. 그러니까. 육군 특전사의 시범 훈련을 아랍에미리트의 왕세자가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반해서 부대를 한번 보내줄 수 없겠니? 하고 협력이 시작이 된 건데 그렇군요. 그래서 특전사가 처음에는 갔고 네. 그 와중에 아덴만 여명작전을 본 거예요. 그치. 와, 너네 육군 특전사만 센 게 아니었네? 저 부대 뭐야? UDT하고 SEAL팀입니다. 저 부대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다방면에 있는 특수전을 다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130명에서 150명 정도를 보내서 주로 교육훈련에 활용을 합니다. 네. 국가 차원에서는 이것을 외교의 일환으로 보내는 거예요. 군대가 오고 가는 것만큼 엄중한 사안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엄중한 사안을 서로 다루면서 위기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그 국가의 진면모를 보게 되는 거죠. 25진까지 왔다 갔다는 거는 서로가 진정하게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신뢰죠. 그게 이제 쌓이고 나면 국민들 사이에 호감도가 높아지죠. 네. 그러면 서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파병을 더 보낸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무기를 수출한다든가 그들은 또 우리의 무기를 수입한다든가 그렇죠. 경제 교류가 향상이 되면서 지금 이제 현재는 우리 양국이 국가 안보를 걸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끈끈해지는군요. 아하. 그럴 수밖에 여기야. 자국의 군대를 맡기고 자국의 군대를 보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국가 차원이고 네. 사람도 궁금하잖아요. 왜 가는지. 개인적으로 보자면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곳에 그렇죠. 국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갔다 온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은 욕심 다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아크 부대에 가면 가장 험악한 조건 속에서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중동의 불안정한 안보 속에서 특수부대를 교육시키고 오는 거잖아요. 내 경험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청해 부대는 소말리의 바다를 지키는 게 주 역할이고 임무였습니다. 아크 부대는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나요? 지금 핵심을 또 짚어주신 거예요. 예. 국가의 입장에서 얘기했고 개인의 입장에서 얘기했는데 네. 군대 입장도 이제 군대 얘기를 입장에서 해요. 그렇죠. 군대가 가장 빛날 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을 지킬 때. 맞습니다. 중동 지역에 어디엔가 교민 교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우리가 먼저 나갑니다. 먼저 나가야죠. 하나의 플랫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외 국민보호의 임무를 가지고 나가 있다는 것. 예. 또 한 가지는 전쟁이 나지 않은 평시에 군대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 뭡니까? 훈련이죠. 훈련이죠. 예. 해외에 나가서 실전과 같은 상황의 교육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고 네. 교관 임무를 수행하면서 능력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부대를 가르치면서 전투력이 확 높아지고 거기에서 얻은 노하우를 또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군에 보급을 하겠죠. 그러한 이중적, 삼중적인 임무를 띠고 있는 겁니다. 와, 대단한 거구나. 마지막으로 교수님,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파병부대가 나아가야 할 이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돼. 끊임없이. 그 역할을 선봉에서 누가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 얼마 전에 일본의 한 방송을 봤는데 네. 일본이 자신들의 그 자위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보여준 게 한국 청년들의 특수부대 입소율이에요. 점점 특수부대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 K-팝 때문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문화, 연예인만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와 동시에 특수부대에 들어가서 더 고생을 하려는 이런 젊은이들도 있다. 애국심이 또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많이 알려야 되고 밀리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인기리에 국민들의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폄하시켜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병부대가 나아갈 방향이 뭡니까? 계속 하던 거 잘해야죠. 왜냐면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맞아요. 없을 정도로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잘 담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끝까지 함께 하시길 또 저희도 기원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밀리터리 핫 시간인데요. 권지환 씨, 린 액터가 뭔지 아십니까? 의상부터 거기에 있는 그 장비까지 이걸 갖다 다 갖춘 걸 갖다 리인액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상부터 장비까지 갖춘 거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거 말고 딴 게 또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역사랄지 뭔가 거기에 그 현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재현해낸 것, 그것을 이제 리인액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냉전 소련군의 물건들을 수집하고 있는 김한준입니다.
마시. 리인액트를 처음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행사장에서 먼저 리인액터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그분들을 따라서 저도 같이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역사를 좀 좋아했는데요. 가장 크게 생각하는 매력은 아마 노래가 아닐까 한데요. 당시 8, 90년대 젊은 층에서는 이제 록이 좀 인기였습니다. 군인들끼리 모여서 만든 밴드가 있습니다. 이제 공수군 밴드 푸른베레라고 하는데요. Говорят, стали наглыми, другие кричат и похабными, а третьи в ответ и жестокими. А там не выживали слишком робкие, слова там не нужны были громкие. Эй, ведь вы нас туда послали, а долгие слова сказали. Теперь из толпы кричащие. 제가 지금까지 수집한 소련군 물건들입니다. 제가 소련의 사상을 옹호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역사를 기록한 하나의 물건으로서 소집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정치적 이념과는 무관합니다. 이거는 이제 소련군의 군인 수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안쪽을 보시게 되면 이름과 이제 입영 날짜,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제 총기를 받게 되면은 이제 총기를 받게 되었다고 도장을 찍게 되고요. 저희 나라에도 예전에 있었던 그런 군인 수칙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푸른색 베레 같은 경우에는 소련 공수군의 이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베레인데요. 소련의 별이 있고 낙과 망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마네킹이 입혀져 있는 방탄복의 경우에는 6B3라고 하는 소련의 방탄복인데요. 83년도부터 이제 개발이 되어서 소련 후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인 전투 방탄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프간 전쟁에도 보급이 되었었고 그 뒤에 체첸 전쟁 굉장히 널리 쓰인 이제 방탄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방탄복과 상당히 비슷한 점이 좀 있는데요. 이 끈을 이용해서 단단히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앞에 이 4개의 탄창이 수납되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가운데 이제 소련의 이제 구급 파우치인 응급 키트 안에는 방사능 오염됐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랑 이제 항생제 같은 다양한 약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즈크라고 불리는 소련의 화학복인데요. 화학복은 공수군이 가지고 다니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핵무기의 위협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오즈크라는 화학복으로 소련 병사들의 핵 방호 성능을 이제 높이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부모님께 받는 용돈으로 구입을 하게 되고요. 처음으로 알바를 하게 된 게 그 라멘집 알바였는데 그 알바 또한 제가 군용품을 사기 위해 처음으로 알바를 도전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19년부터 이 리인액트 활동을 시작한 지 6년 차가 되었는데요. 이제 점점 알게 되는 지식도 많아지고 많은 뭐 군장들이나 이제 군복 같은 것을 얻게 되면서 저의 욕심 또한 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응원한다. 나 인스타 있으면 팔로우 할래.
리넥트라는 취미 활동을 한국에서 좀 키우고 싶고요. 아직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아직은 규모가 적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크게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무리 해야죠? 이행시? 제가 청의 아크로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청, 청소해. 해, 해야 해? 아, 화나네. 너 따라 나와봐. 그, 그래, 그래. 제가 왜 화가 나지? 듣는데 뭔가 기분이 좋진 않은 것 같죠? 왜? 혹시 남 박사님 저도 지금 생각났어요. 청, 청어. 이 박사님 하나, 둘, 셋, 해. 해동해놨다. 오. 해라, 한잔 해라. 그. 왜 이렇게 마무리 나는 겁니까? 너 하세요. 예? 청. 청해 부대가 있어서 지 혼자. 청에 난 뭐가 돼? 저기 해가 지날수록 그들에게 감사함이 늘어납니다.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역시 최고입니다. 그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뭐라도 해야 인정하지 되니까. 않을 수 없다. 여우 새끼 하나 들였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